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이 사망한 사건을 항의하는 시위대가 백악관으로 향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한때 지하 벙커로 피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시위대를 극좌파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국회로 첫 출근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윤 의원의 최근 기자회견을 두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한 일부 네티즌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목사 등 20명이 넘는 인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경찰과 검찰, 법원에 금품 로비를 해온 정황이 담긴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쓰는 스팀 우류관리기 일부 제품이 누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조사는 소비자 잘못이라는 입장인데 제품 환불이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쏘아 올린 우주선이 세계 최초로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And welcome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우주여행 시대라는 성과를 이뤄낸 머스크의 집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흑인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미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방화와 약탈이 잇따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총과 활로 무장한 백인 우월자들이 시위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이 체포됐고 20여 개 도시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미 전역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극좌파 테러 조직이라고 주장했고 시위대가 백악관 코앞까지 밀려오자 지하 벙커로 피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백악관 인근 건물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백악관을 둘러싼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최루탄이 터집니다. 지난 금요일 밤 시위대는 백악관 출입문 바로 앞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지하 벙커로 몸을 피했습니다. 1시간 정도 머물렀고 시위대가 물러난 뒤에야 복귀했습니다. 다음 날 트럼프는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극좌파라면서 테러리스트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violence and vandalism is being led by Antifa and other radical left-wing groups who are terrorizing the innocent. 앞서 트럼프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무력 진압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초강경 대응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소속 단체장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He should just stop talking. This is like Charlottesville all over again. He speaks and he makes it worse. And that's not helpful. It's not lowering the temperature. It's sort of continuing to escalate the rhetoric. And 백악관 참모 일부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정책 담당인 브룩 올린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11월 재선 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이런 초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전국 140여 개 주요 도시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악화된 민심에 인종차별이 기름을 부으면서 시위대들의 과격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상점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뒤엉켜 육박전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백인 경찰의 목을 눌려 숨진 흑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숨을 쉴 수 없다를 구호로 시위는 이제 해외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뒤섞여 격렬하게 대치합니다. 곤봉과 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다가오자 시위대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행진하는 시위대는 미리 비무장을 선언합니다. 일부 시위대는 상점의 유리를 부수고 명품과 신발 등을 훔쳐 달아납니다. 중부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시위는 140여 개 도시로 확산했고 일부는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Here in Philadelphia, police have been chasing down looters and other people committing violence and setting fires and setting police cars on fire. Also people confronting police.
미국 전역에서 최소 4명이 숨지고 4,1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은 또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습니다. 워싱턴 DC 등 15개 주는 주 방위군을 소집했습니다. 40개 도시는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통금령이 내려진 건 1968년 마틴 루서 킹 사망 이후 처음입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미국 시위를 지지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가 열리는 등 인종차별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LA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교민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민이 운영하는 상점 수십 군데가 이미 약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민들은 28년 전 LA 폭동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지욱 기자입니다. 거리에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성난 시위대는 검게 탄 성조기를 집어 던집니다. 신호등이며 건물 유리창이며 산산조각을 냅니다. 28년 전 미국 한인사회의 악몽, LA 폭동입니다. 사망자만 63명, 피해 금액만 1조 원대였던 사건은 백인 경찰 4명이 흑인 로드니 킹을 난폭운전 혐의로 붙잡아 집단 구타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뇌와 신장이 손상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데 가해 경찰 모두 무죄로 풀려나면서 시위가 번져갔습니다. 한인사회는 결국 사망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의 폭발력이 더 클 수 있어서 LA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초긴장입니다. 지금까지 미네소타에서 10건, 조지아에서 6건,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6건, 캘리포니아주 3건, 플로리다주 1건 등 모두 2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유리가 깨지거나 물건이 망가진 게 대부분이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스토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교민사회에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미국 주재 10개 공관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 마이크 조던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우리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대협과 정의연 활동 관련해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국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 몇몇이 인사차 방문을 했고 문틈 밖으로 웃으며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모습도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민주당의 기류는 윤미향 의원 지키기로 굳어진 듯하지만 당내에서는 오늘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오전 9시쯤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모양 배지를 달고 국회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문은 잠가놨지만 블라인드 사이로 웃는 얼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응원한다는 문구가 적힌 지지자들의 화분이 사무실 안으로 전달됐고 동료 의원들의 격려 방문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위로 말씀 전해드렸고 힘내시라고. 점심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던 윤 의원은 출근 9시간여 만인 오후 6시 반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자, 아침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뭘 한 말씀 할까요? 그 개인 계좌 모금 이것의 시점 관련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다 하려고 하니까 자, 잠시만요. 주세요. 윤 의원은 어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빠르게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해명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미래통합당은 국민 퇴출운동에 나서겠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권력을 얻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망향의 동산에 묻어달라는 한 위안부 할머니의 유언을 무시하고 납골당에 안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제노역과 위안부로 일제 강제로 끌려갔던 피해자와 유가족이 만든 단체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이 단체를 이끄는 양순임 회장이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단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단체를 살찌우는데 혈안이 되었을 뿐이다. 2005년 위안부 피해자 고 강순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언과 달리 장례를 치렀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망향동산에 자기가 죽으면 꼭 언니들 옆에 묻어주라고 했어요. 그 안장비가 아까워서 할머니를 거기 납골당 안에다 가둬놨습니까? 함께 나온 다른 위안부 피해자 유족도 정대협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은 10원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사리사욕을 혼자 챙기고. 유족회 측은 정대협 해체와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대협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측은 강순의 할머니의 장례 방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일본 군인과 영혼 결혼을 한 사이다. 가짜 위안부다. 일본으로 가라는 반인권적 비상식적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논리가 없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뭘로 봐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그룹이란 이름의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당원과 지지자가 참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한 이용자가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전사한 일본 군인과 영혼 결혼식을 했다며 일본인의 아내는 일본인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엔 90여 개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위장한 가짜 위안부, 일본으로 가라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1998년 8월 이용수 할머니가 대만의 일본군 위안소 자리를 찾았을 때 과거 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일본군 장교의 넋을 위로해준 행사가 있었는데 이를 비꼰 겁니다. 이 할머니는 위령제를 지낸 건 맞지만 영혼 결혼식은 와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가비가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며요.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 당시 인터뷰에서도 내가 증오하는 건 일본인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의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글은 삭제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규모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예배 모임을 한 수도권의 한 개척교회 10여 곳에서 목사와 가족 등 28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모임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개척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달 28일 개척교회 목사와 가족 등 16명이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 찬송불러 그랬어요. 매 밤마다 우린 노래방에서 밤만 되면 된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부평의 개척교회 목사인 57살 A씨도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나흘 동안 개척교회 3곳을 돌며 30명과 밀접 접촉했습니다. 당시 이 교회 모임에 참석한 목사와 가족 등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배 모임과 관련해 개척교회 10여 곳의 목사 16명과 신도 4명, 목사 가족과 접촉자 등 28명이 확진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가진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 잦은 빈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염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인천시는 오늘 지역 내 종교시설 4천여 곳에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인천 등 수도권에서 소규모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며 종교 모임 자제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학원발 전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목동에 이어 마포 학원가까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레는 3차 등교 개학이 예정돼 있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학원 밀집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저희 취재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은혜 기자, 지금 정 기자가 나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서울 목동 학원가에 나와 있습니다. 밤 9시를 조금 넘은 지금도 목동 학원가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제 뒤에는 수업을 마친 학생들도 곳곳에 보이는데요. 3차 등교를 이틀 앞두고 교육당국이 수도권 학원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섰지만 확진자와 직접 관련된 학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원발 감염이 잇따르자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업을 요구하고 있어서 영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학부모들도 같은 이유로 불안하지만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학하면 바로 시험 보기도 하고 그 학습 부진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중간고사를 놓치면 수시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교육부는 내일까지 이틀간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학원들의 방역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최근 잇따른 학원발 감염이 확산되는 걸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원발 감염 우려는 마포구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아나운서 학원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이 마포 보습학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원생 96명 등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 학원가에서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큰 노래방이나 클럽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 작성이 시범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이용해서 신원 확인을 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권영석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 지금 권 기자가 나가 있는 곳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대형 PC방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역시 QR코드를 이용해 출입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카운터에 놓인 QR코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스캔을 하면 출입자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의 다중이용시설 17곳에 시범적으로 QR코드 관리가 시작됐는데요. 오는 10일부터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8개 업종 전국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출입자 이름과 연락처, 해당 시설 이름과 출입 시간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입자 이름과 연락처는 QR코드 발급사에 저장하고 시설 이름과 출입 시간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로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두 곳에 나뉘어진 정보를 합쳐 출입차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수집된 정보 역시 4주 뒤에 파기됩니다. 지금까지 강남역 인근 PC방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끼고 생활하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죠. 그래서 좀 얇은 덴탈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로 충분한지 또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여름철 마스크 착용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따져보도록 하죠. 자, 윤슬기 기자. 네. 덴탈 마스크가 얇아서 좀 편하긴 한데 이걸로 과연 바이러스 막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의 사실 궁금증이죠. 그래서 보건 전문가 5분에게 본인이라면 어떤 마스크를 쓰시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보시는 것처럼 5분 모두 상황에 따라서 이 보건용과 덴탈 마스크를 섞어 쓰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답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네, 일단 이 보건용은 바이러스 차단 비율이 최대 99%, 덴탈 마스크는 최대 70% 정도로 방역 효과는 보건용이 앞서죠.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보건용을 쓰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예.
에어컨, 공조시설을 사용했을 때는 덴탈 마스크로는 너무 무력하다. 내 비말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지 않게끔 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비말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취약한. 그럼 반대로 통풍이 잘 되는 곳, 이를테면 야외 같은 곳에서는 덴탈 마스크로도 충분하다는 뜻인가요? 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름 되면 보건용 마스크 끼면 땀도 많이 나고 또 숨쉬기도 곤란하잖아요. 이런 거 고려하면 어떻게 낫습니까? 네, 땀에 있어서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데요. 두꺼운 보건용은 젖으면 잘 안 마르기 때문에 세균이 잘 증식한다. 반면에 축축해지면 덴탈 마스크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뭐가 더 위험한지는 아직은 검증이 안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보건용이 어떠한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천식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KF80이나 94 마스크 쓰면은 너무 습기가 많이 차고 배출이 안 돼서 오히려 발작이. 장단점이 다 있어서 어떤 게 딱 좋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는데 어쨌든 더워지면서 덴탈 마스크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현재 한 장당 대략 수백 원에서 1,000원대인데요.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5개월 새 이 가격이 13배가 뛰어 장당 지금 2,000원까지도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덴탈 마스크는 한번 이제 쓰면 바로 버리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버리기는 아깝네요. 버리기 아까워도 버리셔야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덴탈 마스크는 원래 일회용이기 때문에 보건용처럼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혹시 모를 재활용을 막고 또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는 덴탈 마스크처럼 가벼운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이번 주 내놓겠다고 오늘 했습니다. 예, 참 어렵군요. 그래도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좀 참아야겠죠.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경찰과 검찰, 법원에 로비를 해온 정황이 담긴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수첩입니다. 메모광이라는 별명답게 수입 지출 현황과 일정을 매일 기록해뒀습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이 수첩을 보면 검과 경, 판이라는 글자에 괄호를 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글자 옆에는 지출을 의미하는 빼기 부호와 함께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 검찰, 판사에게 돈이 나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출됐다고 적은 돈은 모두 4,100여만 원입니다. 수첩 작성 시기는 2013년 9월과 10월입니다. 김 전 회장 사돈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시기인데 사건 해결을 위한 로비를 위해 썼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은 평소 주변 지인들에게는 로비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라임펀드 부실 운용 문제가 논란이 된 뒤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를 만난 사실도 확인돼 구명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은 지난해 7월 정무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을 만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을 통해 투자받으려는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소연만 하고 돌아갔다며 구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하루 평균 6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대낮에 한 여성이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엿새가 지나도록 피의자 신원 파악이 안 됩니다. 역 안에 분명 CCTV가 많을 텐데 어떻게 피의자 파악이 안 되나 싶으시죠? 경찰과 공항철도는 사건 장소가 CCTV 사각지대였다는 입장인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공항철도입니다. 지난달 26일 낮 2시 32살 여성 A씨는 잠시 휴대전화를 보다 한 남성과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남성은 욕설과 함께 A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래서 지금 뭐라고요? 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주먹으로 가격을 했고 당시 A씨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눈 주위가 2cm가량 찢어지고 광대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자 남성은 이곳 출구로 나가 택시 정류장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현장 주변에 CCTV가 3대 있었지만 범행 장면은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30대 초중반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습니다. 인상착의는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고 신원이 확인 안 됐다는 의미. 그거를 지금 이렇게 추적 중에 있어요. 공항철도 측은 CCTV 방향을 조정했다며 당장 CCTV 증설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코로나 국면으로 온라인 강의와 온라인 시험이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 된 게 불과 지난 3월의 일이죠. 그런데 한 의과대학 1, 2학년생 91명이 온라인 시험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인하대 의과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시험을 봤습니다. 감독관도 없었고 사실상의 오픈북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시작된 첫 시험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명에서 9명씩 특정 장소에 모여 단체로 시험에 응한 뒤 스마트폰 메신저와 전화 등으로 답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IP 추적과 부정행위 적발을 면하기 위해 답안 일부를 다르게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북을 넘어 단체로 협의를 하며 시험을 치른 겁니다. 진상조사 결과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은 1, 2학년 학생 총 109명 중 91명으로 83%에 달합니다. 인하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 전원을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당 교수 상담과 사회봉사 명령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축사에 들어가야 할 암소 한 마리가 탈출하면서 울산 시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흥분한 소가 날뛰면서 2명이 다쳤고 결국 구조대가 2시간 만에 소를 사살했는데 근처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었지만 또 다른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한우 한 마리가 도로 한복판으로 역주행합니다. 몸에는 마취총 주사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울산 시내에 소가 나타난 건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몸무게 600kg이 넘는 암소였습니다. 우시장에서 사온 소를 축사에 넣으려는 순간 소가 탈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 주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소가 튀어나오는 소리가 나고 주인어시 불러냈는데 주인어시는 벌써 쓰러져 있습니다. 흥분한 암소는 출동한 소방대원도 위협했습니다. 환자는 구급차로 이송한 상태. 소가 흥분해서 날뛰는 상황. 사람 보면 덤빈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80대 노인도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암소가 근처 초등학교로 접근하자 하교 시간 지연을 요청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암소가 유치원으로 돌진할까 봐 애태우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안 간 것도 축하하다. 애들이 지금 말하다가 이거 보고 있길래 얼마나 겁이 저가저가 했는지. 암소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도 119 구조대와 맞서다 마취총 4발을 맞고 2시간여 만에 결국 사살됐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얼마 전 중국인 8명이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미입국한 일이 있었죠.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1인당 170만 원씩 내고 보트 등 미입국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왜 미입국했는지 그 이유를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수사관이 마스크를 쓴 남성을 압송합니다. 지난달 21일 충남 태안 해변으로 미입국한 중국인 A씨입니다. 당시 레저용 보트를 타고 미입국한 중국인 8명 가운데 4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국인들은 전남 일대의 양파 농장 등 취업할 곳을 미리 구해놓고 미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붙잡힌 4명은 모두 예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1인당 170만 원씩 돈을 모아 미입국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이 돈으로 보트와 각종 물품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채팅앱 등으로 이들과 연락하며 국내에서 미입국을 도운 중국인 운송책 2명도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국내 범죄 조직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터보트 등 이제 제반 물품을 구입해서 한국에 미입한 것으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지인과 사전에 치밀한 미입국 모의를. 해경은 나머지 미입국자 4명을 찾기 위해 공개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샤워나 여파로 각종 소독기기가 인기인데 집에서 쓰는 스팀 의류관리기 일부 제품에서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 논란입니다. 제조사는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소비자 잘못이라는 입장이지만 제품 환불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외출한 뒤 돌아와 옷을 넣어두기만 하면 좌우로 흔들고 고온 수증기를 쏘이고 바람도 넣고 다양한 방법으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해준다는 의류관리기. 구김까지 펴준다고 합니다. 저온 제습 건조로 뽀송하게. 그런데 일부 제품이 가동 후 바닥에 물이 고인다는 불만글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문제를 호소한 소비자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점퍼를 넣고 1시간 10분 동안 작동이 끝난 뒤 꺼내자 옷은 뽀송뽀송하고 냄새도 없이 잘 관리돼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니 손바닥 절반이 잠길 정도로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찰랑찰랑. AS를 5번 받고 새 제품으로 교환도 했지만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많이 고였으니까 이제 헝겊 갖고 와서 닦고 수건 갖고 와서 닦고 물이 안 고인 적은 없었어요. 이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문 열자마자 다 닦아요. 안 그러면 바닥에 그냥 물이 떨어지니까. 의류관리기는 고온 수증기로 옷을 살균하고 주름을 없애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바닥에 물이 고이는 겁니다. 물이 많이 고이면 옷이 닿아 물이 빠지는 등 옷감이 상할 수 있고 새어나올 경우 전기 합선 등 안전사고까지 우려됩니다. 수분하고 온도하고 영양분이 미생물이 자라는데 그 여건이 되니까 건조돼서 나오도록 해야죠. 그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제조사 측은 옷을 많이 넣는 등 사용 방법을 안 지키며 물고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품 내부에서 공기의 흐름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건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조나 설계 등 제품 결함은 아니라는 입장. 그러면서도 일부 대리점은 물고임이 발생한 제품을 교환, 환불해줬습니다. 아마 교환하셔도 이럴 거라고. 그러면 환불하시는 게 나실 거라고. 제품 결함이 없는데 왜 환불해준 걸까? 제조사 측은 대리점 차원의 대응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닥 내부에 물이 보이는 현상은 환불이나 교환 조건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의류관리기 판매량은 30% 이상 늘고 있는 추세. 편리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으려고 산 의류관리기가 일부 소비자에겐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30조 원 이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돈만 쏟아붓는다고 경기가 살아날지 재정 투입이 너무 지나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일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3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카드 소득 공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용 창출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향후 5년간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하지만 재정 투입이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두 차례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41.4%로 늘어난 상태. 이렇게 하다 보면 2021년에는 아마 50% 될지 몰라요. 경제구조나 규제개혁 없이 재정 쏟아붓기만 이어갈 경우 재정 건전성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재정 투입 속에서도 올해 우리 경제는 제로 성장에 그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하는 경우 경제 충격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국회도 걱정입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가 활동에 들어가긴 했는데 당장 원구성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질 못했습니다. 여당은 오는 5일 단독 개원을 선언했고 논란이 되어온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18개 모두 여당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이후 일주일 이내 첫 임시회를 열도록 한 국회법을 근거로 오는 5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에 국회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첫 임시회 사흘 뒤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만큼 합의가 안 돼도 여당 단독으로도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여야가 의장단과 함께 상임위 구성까지 일괄 타결하고 상임위원장도 나누는 게 관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안과 예산의 견제를 위해 그동안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은 절대 여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소위 인해 전술로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하지만 여당이 밀어붙일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통합당의 고민입니다. 다만 민주당도 개원부터 독주 논란이 불거지는 게 부담인 만큼 협상의 틀은 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당 체질의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취적이라는 말은 진보보다 더 앞서가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비대위 아래 경제혁신위도 구성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구상하는 미래통합당의 혁신 방향, 홍현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현 충원 방명록에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진 첫 회의에서도 진취적이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좀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정책 측면에서도 많이 선도적인 역할을. 김 위원장은 진취적이라는 건 모든 부분이 시대 변화와 함께 가는 것, 진보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생 정책에 있어서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거대 여당과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정책 슬로건도 약자와의 동행으로 정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를 위해 별도의 경제혁신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큰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우리 당에서 정책적 능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비서실장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송원석 의원을 발탁한 것도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은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진보 세력이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는데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슈를 제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과거 친노 진영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던 한 연구원의 직원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원 시절 인턴으로 등록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500여만 원을 국회에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는 돈을 받은 당사자가 했는데 인턴 등록을 제안했던 사람은 당시 이 연구원 기획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노 인사들이 만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회계 담당 직원이던 김한희 씨는 2011년 7월쯤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등록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래연 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백 의원실로부터 등록 서류를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해줬고 다음 달부터 월급 109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연 사무실에서 일은 그대로 하고 돈만 국회에서 받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백원우 의원실에는 전혀
가본 적도 없고 몇 호실인지도 모르고요.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은 셈입니다. 김 씨가 미래연을 그만둔 뒤에도 국회에서 급여가 들어와 이를 윤건영 당시 실장에게 돌려보낸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5달 동안 총 545만 원을 김 씨 계좌에 보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연구원의 어려운 재정과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미래연 재정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그런 제안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었고, 한희 씨 경력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 의원 측은 10년 전쯤 일이라 인턴 등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미래연과 백 의원실은 오랫동안 협력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에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민간 기업이 쏘아올린 우주선이 세계 최초로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중심에는 전기차 신화를 쓴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괴짜 천재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죠. 오늘은 현실판 아이언맨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3, 2, 1, 0. Ignition. 굉음을 내며 로켓이 발사되고 우주비행사 2명을 실은 크루 드래곤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19시간 뒤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크루 드래곤. And welcome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번 발사를 성공시킨 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18년 전 설립한 회사죠. I'm really quite overcome with emotion on this day. It's kind of hard to talk, frankly. It's been 18 years working towards this goal.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린 민간 기업이 된 겁니다. 머스크는 현실 속 아이언맨으로 불리죠. 만화 아이언맨이 영화로 제작되면서 현대판 토니 스타크의 모델이 됐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와 스타크, 두 사람 모두 젊은 억만장자로 물리학을 전공한 천재 공학자라는 점이 닮았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촬영 장소로 제공하고 카메오로 출연도 했죠. Good idea for an electric jet. You do. 다소 엉뚱해 보이는 상상력으로 괴짜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를 실현시켜왔다는 점은 꼭 닮았습니다. 머스크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로 전자금융 시대를 열었지만 매각 대금 15억 달러에 만족하지 않았죠. 저렴한 가격의 우주 여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And the reason is because those planes can be used tens of thousands of times, only about $50,000. 발사 후 다시 지상에 착륙하는 추진체는 세상을 놀라게 했죠. 2004년에는 수익성이 없어 보이는 전기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어 불과 4년 뒤 양산형 전기차를 출시했고 테슬라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It can actually go even a step beyond that, which is if you have your calendar turned on, it'll meet you there.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며 진공 터널을 달리는 운송수단 개발에 나섰고 시험 주행에 성공했죠. But this fundamentally is what we're trying to solve. We've all been there many times. We must solve the soul-destroying traffic situation.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죠. Should be able to launch people probably in 2024 with arrival in 2025. 실현 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상해놓고 실현 방법을 찾아온 아이언맨 일론 머스크. 그의 도전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영화계를 위해서 오늘부터 영화 할인권을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권유하고 있죠.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3주간 영화 6,000원 할인권 133만 장을 배포합니다. 관객들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발부받은 할인권으로 평균 10,000원짜리 영화를 4,000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할인권은 매주 1인당 2장씩 발부받을 수 있으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화계는 기대감과 동시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건당국의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기간과 할인권 사용 기간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좌석 뛰어앉기 등 영화관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상영관 입장 전 열 체크와 좌석 간 거리 두기는 필수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관객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다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영화관 가는 것을 자제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영화업계도 개봉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아 관람할 수 있는 영화가 침입자, 프랑스 여자 등 아직은 몇 편에 불과합니다. 저 영화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객분들이 안전하게 관람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업계는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 사형 선고를 받자 부인 이희호 여사가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받는 엄청난 고난을 보며 시편 22편을 읽고 기도드립니다. 구약의 시편 22편은 다윗의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하죠. 2002년 아들 김홍걸 씨가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을 때 이 시편 22편에 또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추해도 신은 기쁘게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이 여사가 변호인에게 손수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홍걸 씨도 최후 진술에서 신이 주신 시련을 달게 받겠다, 학업을 계속해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노무현 정부 때 사면을 받았고 민주당에 입당해 이번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등원 직전 아버지의 40억 유산을 두고 이복형 홍업 씨와 다툰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홍걸 씨가 동교동 사저 명의를 이 여사에서 자신으로 바꾸고 노벨 평화상 상금까지 은행에서 찾아가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홍업 씨가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홍걸 씨가 다시 이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홍업 씨는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삼형제가 확인한 문서를 제시하며 홍걸 씨가 유산을 강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서에는 동교동 사저는 기념관으로 쓰고 상금은 기념사업회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여사 소생인 홍걸 씨가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민법상 아버지가 먼저 숨지면 전 부인의 아들과 새 부인 사이의 친족 관계가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걸 씨가 명의를 옮겨놓고 별도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이 무엇이든 이 다툼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는지요. 김홍걸 의원은 35년 전 아버지로부터 동교동 집은 내 힘으로 마련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도와주어서 생겼으니 공공 목적으로 쓰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집은 물려받을 게 없고 정신만 물려받겠다고 했죠. 그런 김 전 대통령이 지금 하늘에서 두 아들의 유산 분쟁을 내려다본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6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였습니다. 이번 주 세차나 야외 계획 있으시다면 금요일 이후로 미루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목요일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 할 텐데요. 그때까지 우산을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중부 지역에 최고 20mm가 올 텐데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쏟아지는 게 이번 비의 특징이겠습니다. 전북과 경북 지역은 아주 적은 양만 오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텐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 대전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가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레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면서 아주 큰 더위는 없겠지만요. 이후에는 맑은 날씨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에서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벌써 6월이군요. 6월 1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